피렉스삼성 송상종 대표입니다. 시장이 어려워서 힘드실 텐데 요즘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그 인플레이션이나 패드의 긴축 이런 것들을 베트남과 비교하면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경제나 주식시장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모건스탠리에서 10억 불 이상 자산을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들 대상으로 꼬리 위험이 뭔지를 서베이한 겁니다. 이 펀드 매니저들도 저희들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꼬리 위험이 패드의 긴축 전환, 두 번째 꼬리 위험이 인플레이션이라고 답이 나와 있는데 결국 금년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과 패드의 긴축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예상하고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인플레이션 문제를 한번 같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5%로 2월 10일 날 발표됐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되면서 시장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보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높은 수치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예상을 해보고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여집니다. 이게 왼쪽이 미국 CPI의 항목별 지수입니다. 올 아이템, 모든 항목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5고 음식료와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6.0%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쪽에서 좀 눈을 끄는 게 신차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로 12%가 올랐고 중고차 가격이 전년 동기로 40%가 올랐고 이 두 가지 항목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고차 가격이나 신차 가격이 향후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예측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그 경로를 예상해 놓은 표가 있는데 중간에 있는 회색선 정도로 진행될 걸로 대부분의 이게 시장 컨센이었습니다. 2분기부터 CPI가 점점 떨어져서 연말에 가면 3% 수준까지 낮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1월 소비자 물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 황색선에 가깝게 상당히 높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냐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현재 중요한 상황이라 베트남을 예측하는데도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공급 애로 요인의 대표적인 게 해운 운임입니다. 왼쪽에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나와 있는데 피크를 치고 조금씩 꺾여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이미 굉장히 많이 오른 데다가 고점을 치고 내려오고 있는 모양이어서 전문가들 예상은 이건 피크아웃 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뒷받침하는 게 오른쪽에 미국의 서부 항만 LA의 롱비치 항구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컨테이너 선이 얼마나 적체되어 있느냐 140척까지 적체되어 있던 게 최근에는 110척 수준까지 낮아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운 쪽에서 로드가 많이 걸린 부분은 조금씩 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중고차 가격이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 있는데 메나임 중고차 지수라는 게 CPI의 중고차 가격에 한 2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그런데 이 중고차 가격이 YOY로 40% 이상 상승하면서 미국 CPI를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MOM 전월 대비로는 상승률이 1.5%로 크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데도 금년 중에 중고차나 신차 가격이 순차적으로 하락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중고차 가격이나 신차 가격 때문에 CPI가 오르는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완화될 거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른쪽 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의 경기를 예측할 때 ISM PMI 지수를 가장 많이 봅니다. 이게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항목 중에서 가격 항목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파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가격 항목이 미국 CPI에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 가격 항목이 꺾여서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분기 이후에는 CPI가 서서히 내려올 거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일시적인 요인, 방금 말씀드린 게 일시적인 요인인데 좀 구조적인 요인들도 좀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시간당 임금, 비숙련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간 상승률이 5% 이상일 정도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30년간 미국에서는 임금 상승발 인플레이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빠르게 올라간 임금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계속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하는 측면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조적인 요인으로는 2020년 이후에 빠르게 주택가격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택가격이 오르고 나면 1, 2년 후행해서 집세가 오르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집세나 임금 오르는 거 이런 것들은 한번 올라가면 잘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좀 쉽게 꺾이지 않을 수 있겠다. 일시적인 요인은 없어지고 구조적인 요인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거 같은 저물가로는 잘 가기 어려울 거다. 그렇지만 현재처럼 높은 물가는 잡히는데 1, 2년 후에 물가가 안정되고 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 3 내지 4% 정도에서 안정될 걸로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제 베트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의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왼쪽에 나와 있는데 2020년까지 대개 베트남은 3%대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다른 나라하고 달리 작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8%였고 금년 1월에도 YOY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9%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물가가 베트남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오른쪽에 무엇 때문에 안정되어 있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그 베트남의 CPI 항목별 비중을 보시면 가장 많은 게 음식료입니다. 두 번째로 높은 게 집세입니다. 근데 베트남이 지금 음식료와 집세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지금 현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가장 많이 끌어올리는 게 에너지 가격입니다. 에너지 가격과 음식료 가격을 제외하는 것을 핵심 소비자 물가라고 하는데 핵심 소비자 물가는 1% 이하가 나올 정도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비중은 미국과는 좀 다릅니다. 미국은 음식료 비중이 낮고 집세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후진국은 아무래도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를 측정할 때 음식료 비중을 높게 하는 게 맞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패드의 긴축 전환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이 그동안에 그 패드가 썼던 기준금리 인상이나 양적 완화에 대해서 표로 나타낸 겁니다. 금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기준금리를 제로로 내렸고 또 양적 완화를 통해서 거의 5조 달러 가까운 돈을 풀었습니다.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긴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미 긴축 움직임을 미리 반영해서 시장 금리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0.2% 이하에서 머물던 2년물 국채 금리가 거의 1.6% 수준까지 올랐고 저점이 0.56%까지 떨어졌던 10년물 금리도 최근에 2%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10년물 국채 금리하고 2년물 국채 금리의 스프레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스프레드가 거의 1.5%대까지 벌어져 있었는데 최근에 이게 0.4% 40bp 수준까지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제로에 근접하면은 미국 경기가 침체로 가는 신호라는 게 이제 그동안에 과거의 데이터에서 많이 증명이 됩니다. 2년물하고 10년물 금리가 제로에 근접할 건지 이 부분이 미국 긴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관찰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트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의 기준금리는 2020년 이전에 6.0%였는데 코로나가 발생하고 2020년에 3번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낮춰서 현재의 기준금리는 4.0%입니다. 미국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5고 기준금리가 제로입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기준금리가 낮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려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89 정도 나오는데 기준금리가 그거보다 높은 4%이기 때문에 아직 금리를 올려야 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베트남의 경우는 어떠냐? CPI 상승률의 정부 목표치가 4%입니다. 그래서 4%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5%까지 근접하게 되면 그때는 베트남도 기준금리를 올리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아직까지는 그걸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과는 다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리상 해외 쪽에서의 금리 상승의 영향을 받아서 베트남의 국채금리도 0.8%에서 1.2%로 올랐지만 이 국채금리 수준이 사실은 미국이나 한국보다 훨씬 낮습니다. 왜 이렇게 낮은 금리가 있을 수 있느냐 좀 이제 의아해하실 수는 있는데 이게 베트남의 어떤 시장 금리를 대표한다 이렇게 보실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베트남이 국채금리가 낮은 것은 베트남이 국채를 많이 발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은 정부가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국채를 많이 발행해야 됩니다. 근데 베트남은 재정을 거의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채 발행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국채 수요는 많은 데 비해서
공급이 적어서 금리가 이렇게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기준금리 향후 경로 부분을 설명드리고 이게 베트남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되는데 지금 1월 소비자 물가가 나온 뒤로 대부분의 메이저 증권사들이 올해 기준금리가 인상이 7번 정도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1월달 FOMC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향후 기준금리를 몇 번 올린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민첩하고 겸손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에 따라서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하반기에도 꺾이지 않고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BOA나 모건 스탠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7번 계속 인상하는 긴축이 있을 수 있겠고 조금 완화되면 그보다 적게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때 베트남이나 한국이나 신흥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은 2008년 금융위기 때와 지금의 상황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도 똑같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4조 달러의 돈을 풀었는데 이때 이 4조 달러 풀린 돈의 상당 부분이 그때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신흥국으로 유입됐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금융위기는 미국에서 발생한 겁니다. 리먼이 파산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미국의 은행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한 금융위기였기 때문에 돈을 풀었는데 그게 미국 시장으로 간 게 아니라 신흥국 시장으로 들어왔다.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코로나가 터져서 미국이 돈을 풀었는데 신흥국 상황을 보니까 백신 접종률도 낮고 신흥국이 훨씬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전부 미국의 기술주와 코인 이런 데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돈줄을 조이면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을 게 미국의 나스닥 시장이고 오히려 신흥국 시장은 오른쪽 표에도 보시지만은 작년과 재작년에 베트남 시장에 외국인 돈이 들어온 게 아니라 외국인은 오히려 매도를 했습니다. 오히려 돈을 빼갔기 때문에 추가로 매도할 외국인 주식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오히려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긴축 과정에서는 오히려 선진국, 미국이 오히려 타격을 크게 받고 신흥국의 타격이 좀 적을 거다. 이런 식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가장 많은 그 논의가 되는 게 미중 갈등하고 지정학적 위기 이런 문제가 또 중요한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중에서 미중 갈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실은 미중 갈등 과정에서 가장 그 최대 아시아 국가 중에 최대 수혜를 받는 나라가 인도와 베트남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왼쪽 표를 보시면 아시아 주요국의 대미 대중 수출 비중이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미국의 수출 비중이 중국의 수출 비중의 거의 2배입니다. 인도의 경우도 미국의 수출 비중이 중국의 수출 비중의 거의 3배입니다. 이렇게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에 한국이나 대만이나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작년 한 해 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오히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경기에 큰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은 미중 갈등이 쉽게 해소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이 좀 그렇게 구체적으로 좀 보실 수 있는 건데 베트남과 중국의 대미 수출 비중을 보시면 트럼프 행정부 이후로 관세나 이런 걸 높였기 때문에 중국의 대미 수출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고 베트남의 대미 수출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공급망이 옮겨가는 것에 아시아 쪽에서의 최대 수혜국이 베트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이 굉장히 나쁜데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나빠지는 게 경기 침체로 갈 거냐. 그렇지 않고 이런 소순환처럼 좀 나빠지다가 다시 올라서는 이런 소순환의 하락 국면이냐. 아니면 금융위기 때처럼 이런 경기 침체가 올 거냐.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2000년 이후에 경기 침체 국면이 3번 있었습니다. 닷컴 버블 때가 한 번 있었고 금융위기 때 한 번 있었고 이번에 코로나 발생 때 한 번 있었습니다. 이런 3개의 국면 때와 같은 경기 침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대개 S&P 기준으로 10에서 15 정도 하락하면 소순환 국면에서의 조정으로는 충분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그런 경기 침체는 나타나지 않을 거로 보고 오히려 이번에 경기가 좀 조정받고 거기에 따라서 물가도 좀 떨어져주고 또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가 조정을 받는 것은 미리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고
미국 경제의 장기 호황을 위해서 아주 좋은 국면이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또 그런 전문가들 중에 그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장기 호황을 맞을 때는 항상 체제 경쟁을 할 때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가령 80년대에 레이건 정부 때 소련과의 체제 경쟁을 할 때 미국 경제가 장기 호황 국면을 맞았습니다. 2020년대에 미국이 중국과의 체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제 경쟁을 할 때는 미국 경제가 장기 호황 국면을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작년에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이 합의해서 인프라 투자법을 통과시켜 놨습니다. 내년부터 그게 집행이 될 텐데 그 인프라 투자법이란 게 뭐냐면 도로 항만에 투자하는 거고 반도체나 전기차 공장을 짓는 것까지 지원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미국이 공장을 짓는 것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중국과의 체제 경쟁 때문에 반도체 공장이나 전기차 공장을 짓는 것을 지원할 정도로 체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굉장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소비 위주의 경제인데 이번에 경기 하락 국면을 벗어나고 나면 투자까지 활성화될 수 있어서 상당히 경기가 꺾이지 않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베트남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의 GDP 성장률이 나와 있습니다. 2016년부터 19년까지 대개 베트남은 6.5에서 7% 정도가 경제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던 게 코로나 때문에 작년과 재작년에 2%대로 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금년에는 성장률이 6.5에서 10% 정도로 아주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거다. 그건 간단합니다. 일단 2년간 원래 7% 정도 성장해야 된 나라가 2년간 낮게 성장했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금년 3월 15일부터 경제를 전면 개방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사실상 중단됐던 관광이라든가 항공 이런 것들이 다 열리게 될 겁니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다가 베트남 정부가 오랜만에 경기 부양책을 직접 시행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합돼서 미니멈 6.5 많으면은 거의 10% 가까운 성장률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경제가 성장이 회복되고 경제가 좋은 쪽으로 가는 상황에서는 베트남 주식에 대해서는 걱정할 거 없다. 이게 작년에 미국 경제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작년에 미국 경제와 비슷한 상황이 미국보다 한 1년 늦게 경제가 뚜렷하게 회복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장기간에 걸친 베트남의 어떤 성장 물가 금리를 정리해 놓은 건데 대체로 보시면 베트남은 코로나 이전에 6.5에서 7 정도 성장하는 나라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 내외고 5년물 국채 금리는 1 내지 2% 수준인 나라입니다. 저희가 실질 GDP 성장률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더한 것을 명목 GDP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근데 베트남은 명목 GDP 성장률이 10% 정도 나오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정도 명목 GDP 성장률이 나오는 나라가 거의 없을 겁니다. 인도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보면 되게 장기적인 주가 상승률은 명목 GDP 성장률에 수렴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느 나라를 선택할 건지는 물가나 금리나 경상수지도 봐야 되지만 이런 조건을 기본적으로 보고 난 뒤에는 GDP 성장률이 높은 나라를 선택하시면 큰 실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베트남의 그 경상수지 각 항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른 신흥국하고 전혀 다릅니다. 베트남은 2012년 이후에 무역수지가 안정적으로 흑자가 나는 나라입니다. 2020년에는 거의 200억 불 흑자가 났고 작년에도 40억 불 흑자가 났습니다. 금년 1월에도 한 달간 14억 불 무역수지 흑자 났습니다. 그리고 이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큰 겁니다. 왜냐하면 GDP 규모가 3,700억 불이니까 GDP 3,700억에서 200억 불이면 5% 이상입니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규모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거기다가 베트남의 그 국민들 중에 해외에 나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매년 송금하는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만 해도 180억 불 들어왔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공장이나 이런 걸 짓기 위해서 그걸 FDI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한 200억 불 정도 매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제수지 각 항목에서 한 200억 불씩 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 전혀 다르다. 다음 페이지 이런 요인 때문에 환율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원달러 환율이 8.5% 오르는 동안에 동달러 베트남 환율은 오히려 1% 정도 빠졌고, 금년에도 우리나라 환율이 거의 1% 오르는 동안에 베트남 환율은 거의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과거 4년간을 보더라도 베트남 환율이 한 1% 오르는 동안 4년간 우리나라 환율은 11% 정도 올랐습니다. 보통 베트남 하면 우진국이어서 환에서 굉장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예상, 그렇게 미리 짐작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베트남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최근 차트인데, 이게 2007년에 고점 한번 있었고 2018년 4월 고점, 이게 1200 정도입니다. 그걸 최근에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돌파해서 지수가 현재 1500 수준에 있고, 금년 1월 6일에 1536 갔다가 조정을 한 7% 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7% 조정받고 나서 다시 최근에 회복돼서 지금 현재 고점 대비 한 1.5% 정도 빠져있는 상태다. 조정폭도 적고 회복도 빠르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 비중은 은행 업종이 많고, 그 다음에 부동산 업종이고, 음식료 업종, 되게 후진국 주식시장에서는 은행이나 부동산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직 IT나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탑 15종목의 시총 비중을 보시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시총 큰 종목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빈컴이 2019년에 12%였는데 지금 6%로, V12가 10%였는데 또 6%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총 큰 종목의 시총 비중이 줄어든 때는 펀드에 투자하거나 ETF에 투자하는 게 수익을 내는데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되게 펀드나 ETF 투자는 시총 큰 종목을 투자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의 0.2%짜리가 0.8%가 됐다든가 이런 종목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잘 골라서 투자하는 게 좋은 투자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 10년간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패시브의 전성시대였습니다. ETF 투자나 이런 게. 그런데 모든 게 너무 많으면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패시브의 전성시대가 끝나고 서서히 액티브 투자 시대로 바뀌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큰 것도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패시브 투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시장에 관계없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무조건 파는 겁니다. 이렇게 패시브 투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변동성이 큰 시장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펀더멘탈을 잘 분석해서 투자하는 액티브 투자가 점점 많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래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 1년간 평균 거래대금이 우리 돈으로 한 3조 원, 4조 원 됩니다. 워낙 거래대금이 많이 늘어서 매매하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보시면 EPS 증가율은 인도와 비슷하고 PER은 인도의 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외국인 비중을 보여드리는 건데, 전체 시총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16%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전략적 투자가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투자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하나은행이 현지의 BID 은행에 지분을 10%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매물로 나오지 않은 전략적 투자라고 봐야 되는데, 그걸 제외하면 실제로 포트폴리오, 펀드나 ETF 투자는 8% 정도다. 그래서 외국인 비중이 아직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게 MSCI EM 인덱스에 가입하면 30%, 40%까지 높아질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베트남의 개인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에 개인 계좌가 153만 계좌가 개설됐습니다. 재작년에 39만 계좌인데 몇 배 증가한 겁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빠르게 개인 계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좀 다른 게, 한국은 대부분의 개인들이 부동산 투자를 먼저 하고 주식 투자를 나중에 시작했는데, 베트남 지금 현재 젊은 세대가 많은데, 젊은 세대들은 부동산을 아직 투자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 투자를 먼저 배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개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 시장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공급 물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난 3년간. 한국은 IPO나 이런 걸 너무 많이 해서 종합개미가 많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큰 종목의 IPO가 너무 많아서 그 돈을 전부 큰 종목이 흡수해 가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베트남은 최근 3년간 IPO가 거의 없어서 신규 투자자들이 기존의 종목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MSCI EM 인덱스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 2, 3년 내로 MSCI EM 인덱스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 시장에서의 어떤 변곡점이 될 겁니다. 우량 종목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변곡점이 될 텐데, 조건이 뭐냐면 한국증권거래소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걸 도입하면 당일 매매, 데이 트레이딩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신상품까지 도입을 하고 나면 MSCI EM 인덱스로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되게 충족됩니다. 그래서 뭐 2년 정도 후에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베트남 시장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가는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펀더멘탈과 유동성입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은 나라 전체로는 명목 GDP 성장률이고, 또 기업으로는 기업이익일 거고, 유동성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의 통화 공급이 있고, 또 가계와 기업의 금융자산이 많이 축적돼야 됩니다. 근데 이런 면에서 베트남은 양쪽이 다 잘 갖춰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삼성전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한국에. 우리나라 IT 부품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사입니다. 작년 9개월 실적이 매출이 7.5조 원이고 당기순이익이 8,300억 원입니다. 근데 이 삼성전기에 3대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MLCC라는 게 있고, 반도체 기판이 있고, 카메라 모듈 부분이 있습니다. 이 3대 사업 부분 중에 카메라 모듈은 이미 베트남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지금 현지 법인의 매출과 당기순이익이 전체 매출 중에서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매출이나 이익 중에서. 그런데 작년 연말에 삼성전기가 어떤 결정을 했냐면, 이 반도체 패키지판 생산 라인을 전부 베트남으로 옮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향후 2년 이내에. 한국은 어떻게 되냐면 R&D 조직하고 관리 조직만 남아있고 생산 라인은 전부 베트남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매출의 50% 정도,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의 50% 정도가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거다. 그건 뭐냐면 반 정도의 현금 흐름이 베트남에서 발생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노바텍이라는 중소기업 예를 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뭘 만드는 회사냐면 영구자석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영구자석. 휴대폰의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 9개월 동안 매출이 661억이고 당기순이익이 250억인데 대부분이 베트남 현지 법인 매출이고 당기순이익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서울에 있는 회사는 껍데기란 겁니다. 서울은 R&D 조직과 관리 조직에 줄 월급하고 한국 회사에 배당할 부분만 베트남 현지에서 받아오고, 나머지 현금 흐름은 모두 베트남에서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엄청난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현상이 근데 대부분의 한국의 IT 회사들에서 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제가 아까 유동성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기업은 껍데기 에서 이제 기업의 금융자산이 쌓이지 않고 있는데 베트남 현지로 모두 진출해서 현지의 기업들의 금융자산이 쌓이게 되고, 이게 베트남 금융기관에 유입되면서 베트남 금리를 안정시키는 역할, 또 주식시장에 유입되어서 베트남 주식시장을 상승을 시키는 역할,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투자 욕망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시장이 지난 몇 년간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좀 못 오른 종목 중에서 가장 욕망 종목을 몇 개 꼽아봤습니다. 가장 못 오른 종목이 사실은 보험사가 주가가 거의 못 올랐습니다. 지수하고 완전히 따로 놀았을 겁니다. 이게 바오비에드 홀딩스라고 국영기업인데 생보나 손보 다 1등입니다. 시가총액이 40조 동이니까 2조 원에 불과합니다. 너무 적은 거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저평가주의면서 보험사는 방어주의입니다. 자, 이 회사를 간단히 보시면 연간 보험료만 40조 동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만큼 현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보험료로. 그리고 그 중에서 60, 70%를 보험 준비금으로 쌌습니다. 한 30% 정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이익으로 내는 겁니다. 사실은 만약에 보험 준비금을 적게 쌓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내는 겁니다. 자기 자본이나 보험 준비금 쌓이는 걸 보면 이 돈이 어느 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쌓여가면 웬만한 은행을 능가하는 초대형 금융기관으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구나 잘 아는 회사 중에 철강회사 중에 HPG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PER이 5.5배에 불과하니까 평균 PER이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이익에 비해서 굉장히 주가가 못 오르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베트남 그 민간기업, 민영화된 모든 기업 중에서 한국의 삼성그룹처럼 될 수 있는 회사, 그룹은 저는 화학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경영을 잘합니다. 베트남에서 기업 경영을 잘한다는 것은 저는 뭘로 평가하냐면 회장이 사적 이익을 회사에서 취하느냐 안 하느냐. 좀 잘 나간다는 회사들을 엄청나게 이솝 발행 많이 합니다. 이솝이라는 게 종업원 주식입니다. 이솝을 발행해서 직원들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베트남은 법률적으로 그게 제한이 없다 보니까 대주주하고 이사회 멤버들이 다 그걸 나눠갔습니다. 그걸 많이 나눠주는 회사들은 주주의 이익을 희생해서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합팟은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과정에서도 이솝을 한 번도 발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가가 빠지면 대주주 회장 아들이 주식을 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굉장히 좋은 경영 자세를 가지고 있다. 삼성그룹이 제일제당과 제일모직에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반도체 뭐 이런 데 투자해서 세계적인 그룹이 된 겁니다. 자, 이 HPG라는 회사는 철강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서 철강의 캐파도 늘리고 있고 가전 사업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호치민에서 가전이 수입해서 많이 수입품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가에서는 화합팟이 만드는 가전 제품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강에서 나오는 캐시플로우로 가전에 진출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좋은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중소형 중에서 그 리테일 쪽에 FRT라는 회사를 소개해드리고 합니다. 호치민 가서 거리마다 돌아다니시면 많이 보이는 그 리테일 회사죠. 굉장히 경영도 잘하고 훌륭한 회사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 약국 체인하고 휴대폰, 가전 체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 돈으로 지금 이게 자료를 며칠 전에 만들다 보니까 지금 한 그 구조동 우리 돈으로 한 4,50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베트남에서 유통은 굉장한 성장 산업입니다. 이제 미국과 같은 성장 산업, 뭐 IT나 반도체 같은 성장 산업이 베트남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저는 성장 산업을 고르라면 유통 쪽을 고르고 싶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인구가 1억 명으로 많고 젊은 층이 많고 소득 수준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유통에서 잘하는 회사는 빠르게 성장할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 시가총액이 앞으로 얼마든지 2배, 3배 커질 수 있다. 특히 약국 체인 같은 것도 아주 잘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중에서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시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행량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국채 발행량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300조 동 수준이고 근데 이제 2017년, 18년, 19년에는 줄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그 3년이나 5년짜리 위주로 2년이나 3년짜리 위주로 주로 발행했는데 최근에는 장기채를 많이 발행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7년부터 장기채를 발행하다 보니까 발행량이 줄었다가 원래 수준으로 회복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회사채 발행액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차 발행 시장도 대부분이 사모 발행 시장이고 공모 발행 시장은 5%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베트남 정부가 은행에 의존하는 그 베트남 기업들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회사채 발행 시장을 육성하려고 굉장히 노력 중입니다. 적당한 시기에 금리가 높은 회사채에 잘 투자하시면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리를 좀 살펴보시면 국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국채금리 기준으로 한 1.2% 수준이고 현재 은행채가 3%에서 4% 그리고 부동산 회사들이 10% 내외의 금리로 채권을 발행하고 있고 증권회사들이 7 내지 8%의 채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은행채도 발행금리가 한 5, 6% 됐습니다. 근데 국채금리가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발행금리가 낮아진 겁니다. 이게 이제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국채와 은행채의 스프레드, 국채와 부동산채의 스프레드, 국채와 증권회사 발행 금융채의 스프레드인데 이 스프레드가 점점 좁아질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다음 단계로 제가 볼 때는 베트남 증권회사들 굉장히 우량합니다. 안전하면서 금리가 높으니까 한번 투자해 볼 만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모회사채 시장과 삼모회사채 시장이 있는데 최근에 조금씩 공모회사채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발행할 때마다 증권회사 통해서 청약하시면 공모회사채를 얼마든지 사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CTD 같은 경우는 베트남 건설회사인데 9.5%에 발행했는데 경쟁률이 한 5대1 됐습니다. 빠르게 지금 공모회사채 시장이 발전하고 있다. 자, VND도 지금 공모 중입니다. 현재 아직 전체 모집하는 금액에 미달한 걸로 보이는데 너무나 안전하고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예금해 놓으시는 것보다는 회사채 사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삼모회사채 시장이라는 것은 공모가 아니고 삼모로 발행하는 시장입니다. 조금 그 공모보다는 여러 가지로 제약 요건이 많아서 아직 개인들이 투자하기는 어려운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 추천드리기는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그 최근에 베트남 정부가 삼호 발행 채권 시장에 매매 시장 도입하고 채권 시장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확정된 금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베트남의 우량 회사채 시장에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은행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질문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네. 이제 전쟁 중인데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에 미칠 영향이 있을까요? 베트남뿐만 아니라 사실은 한국이나 미국 이런 나라 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장기전이 돼서 굉장히 오래 끌면 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전쟁 나기 전이 굉장히 위험한 거고, 과거에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났던 사례, 국지전이 일어났던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오히려 그 이후에는 시장은 항상 빠르게 안정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미 초기에 미국 시장이나 대부분의 시장에 많이 반영되고 있고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은 베트남이나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상대적으로 적을 거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